살짝 언페어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되게 이제 다른 패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진아님 자연밥상만 하더라도 최근에 저희가 유튜브 커팅이 들어갔잖아요. 밥상이 너무 화려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 밥상을 좀 보면서 눈으로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희가 유튜브 화면을 잡죠. 네, 그런데 박소은 박사님은 네. 첫 방송부터 커팅이 들어가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요청이 있으세요. 오늘도 시작 전부터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박사님 카메라 각도 잘 잡아주세요라고 딱 찍어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요청을 진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진짜네. 네, 네. 박사님 카메라 각도 잘 잡아달라고 또 그렇게 또. 네. 영상 감독님이 특별히 박소은 박사님을 편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오늘 아무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네. 아, 빨리 자리 잡았어요. 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영광입니다. 편애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네. 것 같아. 아이고야. 박사님 네. 이렇게 가을이 되면 말입니다. 네, 네.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 때문에 음. 남자들이 무슨 외로움을 느끼네, 무슨 쓸쓸함을 느끼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기분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네. 그 계절별로 느끼는 우울감에 대해서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는데 네. 그게 재밌는 게 이제 특정적으로 가을은 아닌데 네.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라고들 많이 하는 건 좀 재밌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가을이 아니라 다른 계절이에요? 겨울이나 햇빛 일조량이 많이 없는 그런 계절을 아. 좀 우울감과 연결짓는 연구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지구에 있어서도 북반부, 남반부 뭐 네. 다르니까 네, 네.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여성들은 이제 봄을 탄다라고 하고 이제 좀 옷차림도 변화가 있고 살랑살랑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봄바람이 느낌. 뭐 좋은 느낌이긴 한데 가을에는 이제 남성분들 계절 탄다고 조금 뭐 우수에 젖은 뭐 이런 느낌에 네. 그런 느낌에 휩쓸려가는 그런 심리도 혹시 있을까요? 그 누가 집단으로 이제 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봄바람, 가을바람 한다 그러면 네. 뭐 나도 싱숭생숭한 거야. 네. 나도 약간 우울한 거야. 이렇게 휩쓸려가는 경향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자분들은 평소에 내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라는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기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싱숭생숭하다는 걸 왠지 좀 드러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 심리가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을 탄다라는 말로라도 네. 내 심정이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약간 옛날 같지 않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죠. 네. 어, 가을 타는 중이에요? 저요? 그러게요. 네. 탔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감각해.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 아, 네. 자, 오늘도 네. 주옥 같은 얘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진행을 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되게 굴곡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그래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잘 살아왔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도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으세요? 있어요. 아, 네. 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언제 이게 망가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네.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항상 있죠. 네, 네. 좋아하시는. 아니 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저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서도 혹시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떡하나,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행복 중에도. 네. 선물 비싼 거 안 해주잖아. 언제 해줄지 모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아끼려는 작전이죠?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남들이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다. 무슨 걱정이 있겠냐 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그 엄습해오는 초조함과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형편은 나아지고 있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오늘 내용이 네. 딱 우리 얘기 같아. 우리가 왜 미국에 이민 와서 네. 한 달에 내가 3,000불만 벌면은 내가 인생에 걱정이 없다 내가. 네.
이거면은 미국 생활 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우리 1,500불 월급 받으면서 시작했거든요. 아, 네. 3,000불이 됐어요. 네네. 안 행복한 거야. 네. 그리고는 갑자기 한 4,000불은 돼야 행복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는 5,000불이 돼도 행복하지 않고 네. 더 이상 그 이상 벌어도 늘 마음속에 안정감이나 행복감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씀해주신 그 3,000불이라는 목표를 이뤘지만 그럼 이뤘으면 이제 행복하고 행복이 찾아올 거란 기대감이 있는데 4,000불이 맞지 않을까? 남들은 얼마나 벌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행복감이 사라진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네. 얘기입니다. 네. 심지어 나는 3,000불이도 행복한데 네. 어떤 애가 나보다 1,000불 더 받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불행해지는 거야. 나는 저 사람하고 그러면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나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나 하는 그런 불안감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박사님 실제로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 분들도 네. 그런 분들도 박사님을 찾아가서 클리닉에서 상담을 많이 나누시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남들은 모른다예요. 남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내가 남들이 보면 뭐 어느 정도 이런 면에서 뭐 저런 면에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안 믿어준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보면은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고요. 얘기를 듣기 전까지. 불안감 말고 다른 증상도 있어요? 불안감, 공허함.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내가 목표를 이루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좀 공허하다, 허하다 라는 느낌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짙어지면 우울감, 인생이 이렇게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였나 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구름이 들이우듯이 짙어지는 우울감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 쪽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유는요? 자녀들에 대한 집중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 친구들이 내 손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잖아요.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서 오히려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그런 상실감 같은 걸 더 많이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반대로 남성분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목표치 정도에 오르셨을 때 그때 느끼시는 공허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머스트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야. 이제는 쫓겨 나가는 것밖에 없어. 밀려 나가는 것밖에 없어. 수순이. 그래서 어느 탑에 딱 올라가면 그 탑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 탑에 딱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는 불안해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 그런 불안함이 이상한 건가요? 네, 두 분 말씀 모두 옳은 것 같습니다. 남성분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여성분들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인생의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뤘을 때 우울이나 불안감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은퇴 시점에서 좀 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연령대도 좀 영향이 있겠어요? 네.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신 뭐 50대 네. 이후에 네. 연령층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네. 아까 이제 자녀분들도 얘기하셨는데 자녀분들 이제 다 키워놓고 뭐 결혼도 보내고 나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힘들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연령대도 좀 그 이제 살아가면서 발달 단계상 이제 오는 것들이 다를 텐데 이제 은퇴나 자녀를 보내거나 빈둥지 증후군도 그렇고 그렇게 연령대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 그러면은 심리학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옛날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 불안이나 초조 그리고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 방식
목표를 항상 이루면서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음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또 혹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또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온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뤘어도 이뤘다는 감정을 느끼기가 힘든 거죠. 아, 나 저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12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 그러지만은 행복을 찾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미 옛날에 날아가 버린 목표가 되는 거고 네. 그냥 일상의 단계에 익숙해졌다고나 할까요? 네, 네. 네. 그냥 이거 끝나면 단계를 다음 거, 이거 끝나면 밟아가듯이. 다음 네. 거. 그리고 주변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져 가고. 네, 네. 네. 그래서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가다 보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목표를 이루고 다음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과 이제 초조함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몇십 년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꺼번에. 네, 네. 인생의 몇 년치, 몇십 년치,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분들인데도 네. 여전히 그런 고민을. 방식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이야, 왜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울 만한 위치와 형편인데도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걸까요? 네, 그게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성장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라오면서 어떤 성취들을 이뤘을 때 이렇게 잠깐 멈추고 그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축하를 해줄 사람이 없었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 성장 배경에서. 네, 가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서. 그러면 반대로 그런 성취가 있었을 때 축하를 해주거나 내가 좀 거기에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아니면 분위기를 좀 가졌으면 그런 공허함이 나중에는 찾아오지 않을 수 있나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네. 제가 이제 성취를 이뤘을 때 너가 정말 잘 노력을 했구나. 진짜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를 받은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네. 부모님이 있거나 형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익숙한 분위기에서 네. 말씀하셨듯이 자랐다면 그게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오거든요.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습관이 되는 경험을 못한 경우에는 흔하게 이제 어떤 뭐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내가 한 게 뭐 있겠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하면서 이제 축하하거나 나 자신을 인정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겸손이랑은 좀 다른 거네요. 네, 겸손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네.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다르게 느껴지네요. 학교 때 말입니다. 네. 제가 들었던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때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1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중에서도 최고를 얻었고 그리고 자랑한다고 집에 가서 1등 성적표를 내보이면 그때 저희 집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방심하지 마.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네. 방심하지 마. 들뜰까. 네. 이제 이거 겨우 어쩌다 한 번 된 거야. 여기서 너 방심하게 되면 그다음에 바로 네. 밀린다.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신줄을 꽉 잡고 이거 지켜가야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1등을 했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나 방심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어쩌다 얻어 걸렸어. 그러니까. 네, 네. 아마 그런 이제 부모님의 말씀 안에도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부모가 불안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건데 아마도 그런 이제 패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불안한 부모가 불안한 아이를 키운다. 우리 핵심입니다. 엄마가 네. 저를 겸손하게 키운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 겸손이랑은 약간 차이가 다른 있는 것 거야.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방심하지 마.
너 어쩌다 걷어올린 거야. 그리고 겸손해야 돼. 너 나대지 마. 그러니까 까불지 이런 마, 거. 이런 들떠서 거. 까불지 마, 사고 쳐, 뭐 이런 식의 그런 반응. 너만 1등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거. 그런 반응이 네. 오히려 나중에 이런 또 영향까지 올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축하를 많이 해주고 좀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그렇죠. 네. 균형이 중요하겠죠. 이제 하지만 충분히 그 성취를 이뤄냈을 순간에는 충분히 축하하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양육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벌써 과거는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 그럼 지금 네. 혹시 성취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지금은 뭐 누가 나를 축하해 줄 만한 주변에 뭐 가족이 안 계시거나 그럴 경우에 네. 스스로한테 내가 그래 너 정아야 잘했어. 네. 너 잘했으니까 뭐 하나 가져 내지는 너 나가서 조금 뭐 뭘 해도 돼. 이런 식의 방심하지 마. 아니 방심하지 마가 아니라 너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러니까 너 이번에는 내가 상을 줄게. 스스로한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늘 상담에서 그거를 이제 권유를 해드린 건 아니지만 좀 자기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이나 축하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번 주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보상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차를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죠.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나에 대한 보상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네. 부분이 되게 그 자기를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자랐어요. 뭐 방심하지 마.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만 하도 듣고 자라 보니까 칭찬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 칭찬을 듣는 게 좀 어색해요. 네. 이렇게 자라온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어떤 행동 방식이나 생각을 바꿈으로써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칭찬이 어색한 거는 그게 내가 내 자신에게도 잘 안 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정아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아야 잘했어.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루를 지내면서 거울을 보면서라든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형준아 잘했어. 10년 동안 잘했어. 아, 네. 네. 저는 만약에 어떤 결과가 제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 방심하지 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다 얻어 걸린 거야. 방심하면 안 돼. 불안한 부모가 불안한 자식을 만든다고. 오늘 저는 그 말이 머리에 완전히 꽂혔어. 완전히 딱 망치로 두들긴 것처럼 와닿았어요. 네, 네. 그 불안한 부모가 불안한 아이를 키우는 방식 그대로 자기 자신을 대한다면 계속 그 불안이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조금의 칭찬, 자신을 향한 칭찬, 축하,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금 습관이 되면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마음의 변화에는 이 나이, 내 나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데. 저렇게 고집스럽다니까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말씀을 네. 또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허한 배경에는. 네, 그런 얘기 짚어가죠.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엄마가 저를 잘못되라고 얘기해 주신 적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고 늘 겸손을 강조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네. 이게 겸손하고 좀 틀린 얘기네. 네. 우리 엄마 불안했나 보네. 완벽한 부모는 없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어. 말씀하셨던 그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겸손의 가치를 배우셨다는 거는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균형이래요. 네, 균형. 네, 균형. 그 균형을 어렵네요. 그 근데. 줄을 어떻게 타나 우리가. 네, 밸런스가 참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기를 죽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너무 얘가 나댈 애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줄을 어떻게 타나.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봐서 마저 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은 박사님이 자리하는 목요일이 되면 네. 이게 문제야.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 네. 그다음 상담하죠. 그다음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고 있어. 네. 저희는 상담 시간이 길어서 좋은데 오늘처럼 광고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날이 없다고 하세요. 빨리 박사님 모셔야 됩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네. 한 번 더 소개하고 바로 모실게요. 한국의 세계 최초 음파진동 안마의자 휴테크를 퍼니처 폴 라이프에서 만나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퍼니처 폴 라이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혈액혈관 영양제 CSDP 골드가 좋습니다. 주시 내추럴. 아,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포근한 이불이 있었구나. 거위털 이불 엠페러.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문 손님께 10불 메뉴의 행복을 전해드리는 타운송 낭만 카페 카페더반에서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네, 내 인생의 북극성이 될 텐데요. 네. 혹시라도 박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아침마당 웨브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목요일 순서 프로그램 소개방에 가보시면 박사님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 therapy@sounparphd.com입니다. therapy@sounparphd.com으로 메모하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메모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소개방 목요일 순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텐텐 파티 아침마당 10주년 파티에 가면 박소은 박사님 박사님 오십니다. 박사님 만나냐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두 분 다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시죠. 패널이신데 그랬더니 당신 좋아하세요? 세상 없어도 간다고. 네. 박사님 뵈러 우리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박사님 뵈러 오겠다 했던 분이 두 분이 계시더만요. 연락드린 분들 가운데서 안 오신다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100% 참석률이 있을 것 같은 텐텐 파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들이라기보다는 자녀들 양육하시는데 균형을 지키면서 키우시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카톡 내용과 유튜브 내용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칭찬을 하다 보면 혹시 자녀들이 이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고만장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네, 네. 네, 그런 염려는 너무 이해가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나르시시즘도 그렇고 과도한 칭찬도 그렇고 어떤 점이 그것을 자기 뭐 과대망상이나 과도한 칭찬으로 만드냐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을 때 이제 나르시시즘이나 또 이기적이거나 이제 너무 과도한 칭찬 자녀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줬는데 아니야 네가 잘했어 걔는 잘못도 없어라는 칭찬을 아니면 혹은 그런 네. 반응을 부모가 했다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반응이겠죠.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고루 이제 평가해서 양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에 대한 칭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내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뭐 오늘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일을 나가지 않은 지 뭐 3일이 더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최고야, 멋있어라고 괜찮아. 그동안 지금까지 땡이 치고 이랬어. 3일 네. 땡이 괜찮아. 뭐 이런 거 곤란한 거지 이제. 그렇죠. 네. 어떤 때가 네. 이제 말이 안 되는 때인지는 네. 본인도 알 것이고 주변도 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됐든 그 대상이 자녀가 됐든. 네. 근데 박사님 아무래도 이제 내 새끼다 보니 시츄에이션이라는 게 명확하게 우리 애가 잘했고 저쪽이 잘못했고 저쪽이 잘했고 우리 애가 잘못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시츄에이션이 갈리게 되면 그래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시츄에이션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동기는 저쪽에서 제공한 것 같은데 사고는 이쪽에서 치고 뭐 그렇다 보면은 참 훈육을 할 때도 잘잘못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서 대개의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자기
애를 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저 나쁜 놈들이 우리 애 꼬시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애매하면 보통은 아이들도 압니다. 아주 어리지 않은 이상은 그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이라는 걸 아이들도 아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이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파이 차트. 네, 네.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 나누는 거죠. 생활 계획표. 예, 생활 계획표 것처럼. 생긴 거 뭔지 아시죠? 그 이제 그 동그라미로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아이가 내 자녀가 누군가랑 이제 다른 친구랑 싸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의 잘못을 이제 그리는 거죠. 생활 계획표처럼. 네.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잘못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간과하는 것이 그냥 상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운이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연필을 날렸는데 운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맞았다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그 세 가지의 상황,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파이 차트를 그려보면 아이들도 이건 내 잘못이야. 근데 저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칭찬을 할 거, 위로를 해줄 것, 이런 야단을 것들이 칠 거. 네, 야단을 칠 것들이 좀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너의 잘못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래? 또 그 친구가 이런 점은 그래. 엄마가 아빠가 이해는 해. 그럼 그 점은 속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화, 시각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야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저쪽도 될 수 받아들인다는 네. 거죠. 네. 그냥 아이도 받아들이고. 그냥 내 생각을 객관화 시키지 못하고 시각화 시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똑바로 해 또는 뭐 방심하지 마. 그게 내 문제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자녀 양육에서 떠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내 문제로 대입해 봤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잘한 부분 몇 %, 네. 뭐 남이 제공한 몇 %, 이걸 좀 네. 나눠보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네.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에서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나의 책임, 상대방의 책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적인 것들 이렇게 나눠 보면은 조금 생각이 명료해지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내 공허함 같은 그 공허함, 불안함을 좀 채울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뭐 별다른 큰일이 없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았는데도 여전히 불안이나 초조가 가시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것도 파이 차트처럼 한번 이렇게 열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내가 왜 불안한지 그 이유를 적어보는 네, 것도. 네. 네.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꼭 무슨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왜 불안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채로 그냥 적어놓는 것도 네,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적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구나. 가령 이제 뭐 제가 지금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불안하다 또는 초조하다 그러면은 뭐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초조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놓는 것들만으로도 나름 제가 그 내용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군요. 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적게 되는 거니까요. 네, 객관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적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불안해한지 그냥 불안만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네. 오늘처럼 광고가 이리 길게 느껴지는 날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그만큼 박소은 박사님의 그 다음 말씀이 궁금하신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겠고요. 저희 자녀의 고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왜 하냐고. 이 말은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왜 하냐고. 그리고 저는 자기 격려를 요즘 아내와 여행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분께서 주신 말씀은 박사님 어떠세요? 네, 걱정에 관해서 좋은 조언인 것 같고요. 또 여행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니까 그것도 좋은 방향인 카톡에서는 또 비교를 해서 내가 좀 공허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
또 네. 드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 중에 그 비교를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비교하는 대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외모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외모는 또 이제 예쁜 친구가 있고 돈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또 돈이 많은 친구가 있고 그래서 나는 결국 정말 뭐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씩은 꼭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내가 뛰어날 수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하는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내가 나임을 좀 이제 받아들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훈련을 통해서도 임프루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네, 네. 뭐 비교하는 마음도 그렇고 또 불안함도 그렇고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앞으로 아예 불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예 우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도구를 써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는 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상당히 현실적이다. 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라면 그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핸들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조치할 것이냐, 그 도구들을 선택하는 요령이 있겠네요. 우리는 그런 요령이 없어갖고는 걱정 불안이 찾아오면 저한테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그냥 무섭기만 한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그 항상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제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만끽하지를 못하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마음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끝맺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불안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없앨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는 그만큼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 그거를 방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성장을 좀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격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네. 멋진 해석이에요. 오늘 그 어록 몇 가지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어록 몇 가지 나왔어요. 네. 불안한 부모가 불안한 자식을 만든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도 오늘 어록 하나 만들어 주셨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왜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참 귀에 확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은 또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네. 오히려 그 스스로를 갖다가 더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확 걸리는 건 그거였습니다. 어차피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느냐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수원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는 저희가 스페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인사 못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네. 하지만 텐텐 파티에서는 만나십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저 여쭤봤어요. 꼭 자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박수원 박사님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